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그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막 거대한 샹들리에 모양의 은빛 기계나 복잡한 수식이 가득 적힌 대학의 이론 물리학 연구실 같은 걸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SF 영화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더 이상 언젠가 다가올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완전 현실이죠. 바로 지금 글로벌 자본 시장의 룰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파괴적인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2026 글로벌 퀀텀 컴퓨팅 산업 심층 분석 및 기업 가치 전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게 2025년 결산 실적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거대한 산업이 대체 어떻게 상업적인 변곡점을 맞이했는지 샅샅이 해부해보는 게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이유가 그 평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양자 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뭐랄까 우리 회사가 큐비트를 몇 개 만들었다. 이런 다분히 실험실 수준의 기술적 기대감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5년 결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큐비트 숫자보다 매출액, 그리고 향후 확정된 일거리를 뜻하는 수주잔고, 알표라고 하죠. 아, 확실한 돈줄이요. 그렇죠. 거기에 산각전형 이익, EBD라는 월스트리트의 아주 차갑고 엄격한 재무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뜬구름 잡는 비전의 시대가 끝나고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진짜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입한 거죠. 와, 그러니까 오늘 당장 중요한 전략 미팅을 준비하셔야 하거나 기술 트렌드의 최전선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대화가 무조건 도움이 되겠네요. 미래의 부와 글로벌 기술 패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밀한 지도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시적인 흐름부터 좀 풀어보죠. 시장 규모 전망을 보면 여러 조사기관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산업이 연평균 20%에서 만개는 4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이 수천억 원짜리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직접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속하고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이른바 QCASS, 서비스용 양자 컴퓨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제약 분야가 이 수요를 맹렬하게 주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접속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나타난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자본의 극단적 집중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본에 집중하여. 네, 양자 생태계가 처음 태동할 때는 그저 그럴싸한 아이디어랑 논문만 있는 수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벤처 자금이 꽤 골고루 흩어졌었어요. 아, 초기에는 일단 다 투자를 해본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 시장은 굉장히 냉혹해졌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기술에 베팅하는 대신 명확한 상용화 로드맵에 증명하고 거대 기업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은 극소수의 선도 기업들에게만 이른바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자본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와, 델롬에게만 확실하게 밀어주는 승자독식 게임으로 판이 바뀐 거군요.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투자 액수를 보면 이 집중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죠. 광자 기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이콘텀은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10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잖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AI와 양자 대성 암호에 집중하는 샌드박스 AQ 역시 연이은 메가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단숨에 53억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이 모든 걸 압도할 거대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양자 산업의 벤치마크를 바꿀 퀀티넘의 상장 추진입니다. 아, 콘티넘 IPO 이야기군요. 네, 현재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주관하에 15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 가치로 예상되는 메가 IPO가 준비 중입니다. 이게 성사되면 양자 산업 전체의 밸류에이션 벤치마크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겁니다. 아니, 200억 달러면 하나로 거의 26조 원이 넘는 규모잖아요.
비상장 시장에 이렇게 조 단위의 돈이 몰린다면 이미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맹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장된 순수 양자 기업들의 전쟁터는 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는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온큐의 재무지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 역사상 최초로 일반 회계 기준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확히는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2%나 성장했어요. 외용이 커지는 속도는 분명 경이롭습니다. 게다가 미래의 일감을 의미하는 수주잔고를 보면 1년 만에 7,700만 달러에서 3억 7천만 달러로 폭증했죠. 거의 5배 가까이 폭증한 거네요. 하지만 숫자의 이면을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2025년 연간 조정 EBITDA를 보면 1억 8,680만 달러의 적자를 냈거든요. 최고급 물리학자들을 유지하고 막대한 R&D 장비를 돌리느라 사실상 돈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아, 적자 규모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통장에 무려 33억 달러, 하나로 4조 원이 넘는 압도적인 현금이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1년 적자가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데 통장에 현금이 33억 달러가 있다고요? 보통의 딥테크 스타트업이라면 숨이 턱 막힐 적자 규모인데 이 정도 유동성이면 10년 넘게 적자를 내도 끄떡없을 엄청난 맷집을 펀딩으로 미리 만들어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현금으로 아주 공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죠. 스카이워터 파운더리를 18억 달러에 정격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소프트웨어나 조립에 집중하던 회사가 굳이 반도체 공장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생존을 넘어 시장을 독식하려는 신의 한 수입니다. 스카이워터 인수의 본질은 아이온큐가 외부에서 부품을 사다 조립하는 단순한 하드웨어 조립 업체를 탈피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아, 모든 걸 직접 하겠다. 네, 칩넷이나 광자 제어 부품 등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직 계열화요? 특히 스카이워터는 미국 국방부의 인증을 받은 파운드리입니다. 이걸 내재화한다는 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나중에는 경쟁 양자 기업들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면서 생태계 자체를 지배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전략적 포석인 거죠. 부품 독립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양자업계의 TSMC 같은 역할까지 노려보겠다는 거군요. 또 다른 상장사인 D-Wave의 부활 스토리도 굉장히 극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D-Wave 하면 그 최적화 문제 같은 특정 연산에만 특화된 양자 어닐링 방식에만 올인하는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범용 양자 컴퓨터 방식인 게이트 모델까지 결합한 듀얼 플랫폼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특수 목적용 계산기만 만들던 회사가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까지 동시에 공략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전략 수정이 시장에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D-Wave가 2025년에 달성한 매출 총이익률이 자그마치 86%입니다. 86%요? 네, 이건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고마진 구조거든요. 게다가 2026년 초입부터 플로리다 애틀란틱 대학과 2천만 달러, 포춘 100대 기업과 1,000만 달러 등 굵직한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스핀오프한 퀀텀 서킷을 전격 인수한 것도 신의 한 수였네요. 부족했던 게이트 모델 분야의 R&D 역량까지 단숨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니까요. 완벽한 시너지를 낸 거죠. 하지만 모든 상장사가 이렇게 장밋빛 궤도를 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게티, QUBT, 그리고 인플렉션의 엇갈린 행보를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우상 리게티는 108큐비트급 차세대 시스템인 세페오스 출시가 계속 지연되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더라고요. 매출 성장도 멈춰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존 AI 생태계와 호환된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 이들에게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동화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QUBT의 상황은 처음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이합니다. 아니 매출은 20만 달러 미만인데 유동성은 무려 15억 2천만 달러로 확보하고 있어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19만 달러니까 동네의 제법 큰 식당 매출과 비슷한 수준인데 통장에 10억 달러가 있는 거죠. 자본시장이 바보도 아니고 대체 어떤 비전을 믿고 이런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은 걸까요?
딥테크 벤처 펀딩이 현재의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미래의 독점적 가치에 어떻게 베팅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QUBT는 과거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에서 광자 기반 양자 시스템과 반도체 팹을 운영하는 하드웨어 파운드리로 완전히 정체성을 바꿨거든요. 광자 기반이요? 네. 루미나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고 팹을 확장하면서 상온에서 작동하는 광자 기술로 AI 데이터 센터의 발목을 잡는 전력 및 발열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아, 기존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이용해 연산하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푼돈이 아니라 이 회사가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칩을 독점 생산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에 15억 달러를 태운 겁니다. 미래의 열쇠에 투자한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강력한 다크호스, 인플렉션이 등장합니다. 스펙 합병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데뷔했잖아요. 네, 18억 달러 가치로 상장했죠. 이 회사가 다른 순수 양자 스타트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당장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미완성인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추정밀 양자시계나 양자 센신 기술 같은 파생 기술로 안정적인 매출, 무려 2,900만 달러를 올리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차별화 포인트죠. 물론 기술적인 저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플렉션은 이미 오류가 수정된 논리적 큐비트 12개를 생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했거든요. 하드웨어의 마일스톤을 찍으면서 동시에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이 절묘한 밸런스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궤도를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자 전문 기업들의 생존 게임이었다면 이제 체급이 전혀 다른 골리앗들, 바로 빅테크 거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많죠. 맞아요. 이들은 스타트업들과는 전혀 다른 스케일, 전혀 다른 아키텍처로 아키텍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의 접근 방식은 한마디로 하드웨어 순수주의라고 부를만 하더라고요. 네, 기존 큐비트 자체의 물리적 품질을 극대화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105개의 큐비트로 구성된 윌로우 칩으로 양자 에코 실험을 성공시켰죠. 그게 현재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150년이 걸릴 복잡한 연산을 단 며칠 만에 해낸 거잖아요. 무려 13만 배 빠른 속도로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입증하면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를 달성한 겁니다. 대단한 성과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법은 판을 아예 새로 짜는 것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간 학계에서조차 상용화가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던 위상적 큐비트 방식에 매달렸고 결국 마요라나 1칩을 세상에 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위상적 큐비트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 양자 컴퓨터들은 아주 미세한 외부 자극이나 온도 변화에도 큐비트가 깨져버려서 거대하고 복잡한 극저온 냉각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 샹들리에 같은 냉각기요. 그런데 위상적 큐비트는 입자의 구조 자체가 오류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작고 내성이 강하죠. 아, 비유하자면 지진이 났을 때 금이 가는 벽을 계속 보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진파를 흡수하는 특수 벽돌로 집을 지은 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칩을 작게 만들고 냉각 인프라를 줄일 수 있다는 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구축해놓은 글로벌 클라우드, 즉 애저 데이터 센터 서버렉에 양자칩을 아주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용 클라우드 인프라로 가장 빠르게 편입시키겠다는 무서운 밑그림이군요. 그렇다면 오랜 시간 양자 연구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IBM의 전략은 어떤가요? IBM은 앞선 두 기업보다 훨씬 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양자 컴퓨터가 모든 연산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네요? 네, 기존의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자원과 양자 컴퓨터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할 때 계산하기 쉬운 90%의 일반적인 연산은 기존 슈퍼컴퓨터가 아주 빠르게 처리하고 가장 복잡한 10%의 화학결합 분석만 양자 프로세서에 넘기는 식입니다. 우주선에 비유하자면 기존 엔진으로 날아가다가 특정 구간에서만 하이퍼 드라이브를 켜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기업들은 당장 내일의 업무에 양자 기술을 도입해서 산업적 가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네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이런 빅테크들의 기초 하드웨어 연구만큼이나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벳에서 분사한 샌드박스 AQ인데요. 소프트웨어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는 하드웨어 개발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연 매출이 1억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없이 대체 어떻게 양자 비즈니스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건가요? 남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레이싱카 엔진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려고 고생할 때 샌드박스 AQ는 당장 기존 자동차에 달 수 있는 최첨단 양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아, 하드웨어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네, 이들은 양자역학의 원리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알고리즘, 즉 양자내성 암호 솔루션이나 양자 센싱 항법 기술에만 집중합니다. 범용 하드웨어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가용한 알고리즘 지식을 당장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지식을 이해하고 당장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네요. 자, 지금까지 각 기업의 전략을 짚어봤다면 이제 이 산업 전체의 게임 룰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촉매제와 반대로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촉매제부터 볼까요? 네, 앞서 인플렉션이나 구글 이야기에서 계속 등장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오류 수정 QAC와 그 결과물인 논리적 큐빗인데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일상적인 비유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네, 들어보죠. 우리가 오프로드를 달리는 심하게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완벽한 원고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자꾸 팬이 엇나가서 오타가 나겠죠. 네, 계속 틀리겠죠. 그게 바로 물리적 큐비트입니다. 외부 노이즈나 온도에 아주 취약하죠. 그런데 만약 내 옆에 100명의 천재 교정자들이 바짝 붙어 앉아서 내가 오타를 내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글자를 수정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 버스와 교정자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 완벽하게 수정된 결과물이 바로 무결점의 논리적 큐비트인 거죠.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요. 결국 2026년 이후 하드웨어 기업의 핵심 지표는 물리적 큐비트를 몇 천 개 만들었느냐 하는 양적 수치가 아닙니다. 저 수많은 교정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안정적인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질적 수준이 핵심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촉매제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인프라의 표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CUDA-Q와 NVQ-링크라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사실상 표준을 지배하고 있어요. 기존 GPU 생태계와 양자를 매끄럽게 통합해버린 거군요. 네, 양자 칩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플랫폼 위에서 코딩을 하게 만든 겁니다. 조용히 곡괭이를 팔며 생태계를 지배하는 전략이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은 발전하고 조 단위의 돈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화려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치명적 리스크는 없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세 가지 거시적인 역풍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내재와 압박입니다. 앞서 아이언큐가 자체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이유와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자체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해외 파운드리에 의존했다가는 무역 제재로 부품 공급망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풍은 뭔가요? AI 데이터 센터로 막대한 자본이 쏠리면서 양자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자본 고갈, 즉 죽음의 계곡입니다. 글로벌 자본 시장의 유동성은 한정되어 있는데 AI 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다 보니 양자 스타트업들로 흘러갈 벤처 자금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죠. 동기생인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오히려 양자 기업들에게는 돈줄을 말리는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보안 관점에서 가장 섬뜩한 시나리오인 먼저 수집하고 나중에 해독한다. 이른바 Harvest Now, Decrypt Later라는 사이버 안보 위협입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피부에 와닿으실 텐데요. 범용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보안의 근간이 순식간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커 집단이나 적대국들은 지금 당장 암호를 풀지 못하더라도 일단 암호화된 기밀 데이터를 무작정 훔쳐서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날 단숨에 다 열어보겠다는 거죠.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당장 인터넷 보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 리스크네요.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탐구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깊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살아남을 기업을 가려내는 4가지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질적 매출과 수주 잔고. 둘째, 수직 계열화 및 M&A 역량. 셋째, AI 및 GPU 인프라와의 매끄러운 통합. 넷째, 긴 자본 소모 구간을 버틸 현금 창출력. 이 4가지 지표가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른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좋죠. 지금까지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인공지능이 양자 오류 수정의 난제나 극저온 냉각 플랜트의 설계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면 어떨까요? 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인간 물리학자가 아닌 인공지능의 손에서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네, 당신의 조직은 이런 융합의 시대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오늘 다룬 이 깊이 있는 지식을 여러분의 일이나 관심사에 바로 적용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대화가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지적인 자극이 되셨기를 바라며